썩은 전 한 접시 때문에 177억이 사라졌습니다. 추석 아침 시어머니에게 썩은 전을 올린 며느리는 일주일 뒤 법원 계단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날 아침, 모든 시작은 단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장 나가 이 집에서.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명절 아침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국자를 들고 서 있던 며느리 서지혜의 손에서 스테인리스 국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딸깍 금속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지혜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이술래의 눈빛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가라고 했다. 일주일 안에 이 집에서 나가라. 여긴 저희 집이에요. 왜 나가요?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거실이 누구 건물 안에 있는지 정말 모른다고 생각하니 이술래는 거기까지 말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직은 말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썩은 전 냄새가 천천히 식탁 위로 올라왔습니다. 추석 상차림은 멀리서 보면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갈비찜, 잡채, 나물, 송편.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유난히 색이 누렇고 한쪽이 타 있었습니다. 송편은 딱딱했고 나물은 색이 죽어 있었습니다. 이술래는 전을 한 점 집어 입에 넣었다가 바로 뱉어버렸습니다. 이게 뭐니? 전이요. 서지혜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언제 부친 전이냐? 잠깐 머뭇거리던 서지혜가 입을 열었습니다. 설날에요. 그때 부쳐서 냉동실에 넣어둔 거예요. 데우면 똑같아요. 요즘 다 이렇게 해요. 설날은 겨울, 지금은 가을. 8달을 버틴 식용유 냄새와 냉동실 얼음 냄새가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설날에 부친 전을 추석에 내놓은 거냐? 어머니, 먹을 수 있잖아요. 좀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옆에서 듣고 있던 아들 김진우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혜가 요즘 바빠. 시간이 없어서 그래. 이술래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너는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니? 김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만 피했습니다. 이 집 너희 친정 부모님 오시면 그때도 이렇게 낼 거니? 질문을 들은 순간 서지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다르죠. 무엇이 다르냐? 우리 부모님은 평생 저를 위해 사셨으니까 최소한 그 정도 대접은 해드려야죠. 그 말은 곧 시어머니는 그 정도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술래의 손이 식탁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래, 나는 너에게 그 정도 대접도 받을 자격이 없구나. 어머니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저희가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닌데 명절에 한번 오시면서 뭘 그렇게 많이 바라세요? 어차피 혼자 작은 원룸에서 월세 받아 근근히 사시잖아요.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월세 받아 근근히 산다. 서지혜는 시어머니의 삶을 그 한 문장으로 정의했습니다. 이술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나는 내게 그런 사람이지. 어머니, 어디 가세요? 밥은 드시고 가셔야죠. 이 썩은 음식은 못 먹겠다. 탁! 식탁이 크게 흔들리며 그 위에 접시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깨진 접시, 넘어진 국그릇, 바닥으로 구르는 송편. 그제야 김진우가 허둥지둥 일어났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술래는 흔들리는 눈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당장 나가. 이 집에서 나가라. 여긴 저희 집이라니까요. 내가 내 집이라고 믿고 있는 이곳이 누구 건물 안에 있는지 곧 알게 될 거다. 이술래는 작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사과드리고 다시 차리면 되잖아요. 늦었다. 너희는 오늘 선을 넘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이술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키운 아들, 그 아들의 아내에게 8달 묵은 전을 대접받는 순간. 그래도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 기회를 스스로 내다 버린 쪽은 자식들이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빌딩 숲이 스쳐갔습니다. 그중 하나 15층짜리 큰 건물을 이술래는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저 건물의 주인이 지금 버스에 앉아있는 작은 할머니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40년 전 남편과 함께 샀던 낡은 3층 건물. 남편은 말했습니다. 여보, 이 동네 곧 여기 들어설 거야. 조금만 버티면 이 건물 우리 노후 책임져 줄 거야. 남편의 말은 현실이 됐습니다. 지하철역이 들어섰고 재개발이 시작됐습니다. 낡은 3층 건물은 15층 상가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가격은 90억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재개발 직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순례는 혼자 남았습니다. 건물은 매달 월세를 가져다 줬습니다. 한 달 3천만 원, 1년 3억 6천만 원. 그 돈이면 넉넉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순례는 작은 투룸 원룸에서 살았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3층 건물. 일부러 그랬습니다. 돈이 있다고 말하면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노인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대하는지, 부자 노인이라고 알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순례는 평생의 경험으로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며느리의 마음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겉으로만 웃는 사람인지. 결혼 초반 서지혜는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작은 원룸에 와서도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여기 생각보다 좋네요. 아늑해요. 과일을 사오고 반찬을 만들어 오기도 했습니다. 이순례는 생각했습니다. 괜찮은 애구나. 우리 아들 잘 챙겨주겠지. 하지만 딱 6개월 뿐이었습니다. 점점 방문 횟수가 줄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며느리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를 문틈으로 듣게 됐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작은 원룸에서 월세 받아 근근히 사셔. 그래서 모시고 살 일도 없어. 명절에만 얼굴 비추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순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월세 받아 근근히 산다. 자신의 삶을 단 한 줄로 무시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혹시 철이 들까? 혹시 달라질까? 하지만 며느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차이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부모에게는 값비싼 선물을 보내면서 시어머니에게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세일 식품을 들고 왔습니다. 과일이 너무 비싸서 이 정도밖에 못 샀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며느리 냉장고 안에는 샤인 머스켓과 수입 과일이 가득했습니다. 손주 돌잔치 날 친정 부모는 1,000만 원짜리 순금 세트를 선물했습니다. 서지혜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부모님밖에 없어. 이순례는 50만 원짜리 작은 반지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가 이거 준비했다. 하지만 며느리 얼굴에 금세 실망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잔치가 끝난 뒤 친구에게 전화를 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1,000만 원짜리 해주셨는데 시어머니는 겨우 50만 원짜리야. 진짜 창피해서 죽는 줄. 이순례는 그 말을 듣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손주를 볼 수 있다는 이유 하나로 참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다 8달 묵은 전이 마침내 식탁에 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가 그대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식탁을 뒤엎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변호사, 나 이순례예요. 오랜 거래처 건물주를 대하는 공손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내 건물 안에 있는 내 아들 집 있잖아요. 그 세입자 계약 해지하고 싶어요. 아드님 세대 말씀인가요? 그래요.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임대인이 사장님이시고 정당한 절차만 밟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한 달 전에 서면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일주일 안에 비워야 한다고 강하게 말해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한 달이지만 사실상 사장님이 건물주이시라 상대가 버티지 않으면 일주일 안에도 정리 가능합니다. 고마워요. 나 더는 못 참겠어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이순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5층짜리 건물이 저 멀리 서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을 걸어 만든 결과물. 하지만 정작 아들과 며느리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서지혜는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추석 다음 날 아침 부모는 놀란 눈으로 딸을 맞았습니다. 웬일이야? 명절 끝나자마자 엄마, 시어머니가 우릴 집에서 나가래. 딸의 하소연을 들은 후 아버지 서동철은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부동산을 해온 베테랑 중개인 딸이 말한 아파트 주소가 어딘지 대충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동산 등기 시스템에 주소를 입력해 보았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나타난 이름, 소유자 이순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서동철은 예전에 동료 중개사에게 들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야, 이 동네에 이순례인가 하는 80 다 돼가는 할머니 있는데
90억짜리 상가 건물 갖고 있는 거 알아. 진짜 대박 부자야. 그때는 남의 이야기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니터 속 이름과 딸의 시어머니 이름이 정확히 겹쳤습니다. 서랍 속 서류를 뒤져 건물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역세권 황금 상권, 15층 대형 상가, 그리고 세입자 목록을 열어보자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진호, 딸의 남편 이름, 계약 형태, 주거용 임대.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딸 부부가 시어머니 소유 건물 안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아버린 것입니다. 지혜야, 서동철의 떨리는 목소리에 서지혜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왜, 아빠 얼굴이 왜 그래? 너 지금 진짜 큰일 났다. 이 화면 좀 봐. 모니터 속 굵은 글씨가 서지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유자 이술래. 말도 안 돼. 서지혜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사는데 그 작은 원룸도 이술래 스스로 선택한 삶의 무대였다는 사실을 아직도 눈치채지 못한 채 지금까지 가난한 노인이라고 무시한 그 사람이 이 동네 최대 건물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내준 단 한 칸의 공간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서지혜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빠, 어떻게? 나 이제 어떻게 해?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동철은 딸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빌어라. 무릎 꿇고 빌어야 한다. 안 그러면 너희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1시간 후 김진우도 친정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동철은 조용히 모니터를 돌려 보여줬습니다. 여기 봐라. 소유자 이술래. 김진우의 얼굴도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가 이 건물 주인이라고. 그리고 너희 집도 엄마 건물 안에 있는 세대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한 장면 한 장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절에 억지로 보냈던 메시지들, 바쁘다고 미루었던 전화들, 가난한 노인이라고 생각하며 대충 넘겼던 말과 행동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결국 네 사람은 이술래의 작은 원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이술래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왜 왔니? 김진우가 가장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도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미쳤었어요. 서지혜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뒤에서 온 친정 부모까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 저희 딸이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술래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 당당하게 말대꾸하던 며느리가 지금은 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습니다. 왜 이제서야? 무릎을 꿇리. 이술래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무엇을 몰랐다는 거니? 내가 건물주라는 걸 몰랐다는 거니? 아니면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야 한다는 걸 몰랐다는 거니? 서지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너희가 무릎 꿇고 있는 이유 정말 모르겠니? 돈 때문이야. 90억 때문에, 177억 때문에. 만약 내가 정말 작은 원룸 하나뿐인 가난한 노인이었다면 이렇게 빌었을까? 이 질문에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술래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 같으냐? 서류 맨 윗줄에 굵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자 이술래, 건물 가액 90억. 그리고 두 번째 서류에는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이술래, 임차인 김진호. 세 번째 서류에는 숫자가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통장 잔액 87억. 이술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건물 90억, 현금 87억, 합치면 177억이다. 그리고 이 돈을 누구에게 줄지 이미 마음을 정했다. 저희에게 주세요. 어머니, 제가 평생 효도할게요. 서지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술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어도 너희한테는 안 준다. 어머니, 저희 가족인데요. 가족. 8달 묵은 전을 내고 유통기한 임박한 식용유를 주고 친구들 앞에서 월세 받아 근근히 사는 노인이라고 떠들던 사람들이 가족이냐? 이술래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나는 177억 전부를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할 거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병원비가 없어 울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다 쓸 거다. 그 말에 서지혜는 비명을 지르듯 말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저희한테 상속할 의무가 있어요. 이술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상속은 내가 죽은 다음 이야기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 지금 내 재산을 어디에 쓰든 누구에게 주든 그건 내 권리다. 김진우도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다 기부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우리도 살아야지. 30년 동안 혼자 건물 지키고 관리한 사람이 나다. 그런데 왜 너희가 당연히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더 심했잖아. 당신이 말릴 수 있었잖아. 이술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강 변호사, 지금 우리 집으로 와줄래요? 증인이 필요해요. 잠시 후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방금 전 대화 모두 녹음하셨죠, 사장님? 이술래는 작은 녹음기를 보여줬습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음했어요. 그렇다면 노인 학대와 협박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러 군데 보입니다. 앞으로 이술래 사장님께 접근하거나 재산 문제로 압박하시면 형사 고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흘 안에 집을 비워주시죠. 임대인으로서 계약 해지 통보는 이미 보냈습니다. 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흘 후 이삿짐 트럭이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32평 아파트 거실에 박스가 쌓였습니다. 서지에는 명품 가방을 하나씩 박스에 넣으며 울었습니다. 177억을 내 손으로 날렸어. 김진우는 벽에 기대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장에서도 소문이 돌았습니다. 90억 건물주 어머니를 무시하다가 쫓겨난 불효자, 열쇠를 반납하러 온 두 사람에게 변호사는 고소장이 담긴 서류를 건넸습니다. 노인학대, 협박죄, 벌금과 사회봉사 판결이 나올 거라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두 달 뒤 법정에서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서지혜와 김진우에게 노인학대 및 협박죄로 각각 벌금 500만 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합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크게 다뤘습니다. 작은 원룸에 사는 할머니가 177억을 기부했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얼마 후 노인복지재단 사무실에서 기부 약정서에 서명하는 날, 이술래는 조용히 펜을 들었습니다. 건물 소유권 전부, 현금 전부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합니다. 이 돈으로 요양원과 무료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노인들, 병원비가 없어 포기했던 노인들이 이곳에서 다시 살 희망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이술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 아들한테 버림받고 갈 데가 없었는데 여기서 다시 살게 됐어요. 이술래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같이 버텨봐요. 몇 달 뒤 작은 원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젊은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아니 어머님, 저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이술래는 얼굴을 보자마자 기억해냈습니다. 자신의 건물을 몇 년 동안 청소해 주던 청년, 항상 밝게 인사하던 아이였습니다. 뉴스에서 할머님 보고 너무 놀랐어요. 저는 할머님이 그 건물 주인이신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항상 저한테도 똑같이 인사해 주셨잖아요. 준혁의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이 없어요. 명절마다 할머님이 싸주신 음식 먹으면서 처음으로 가족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박준혁은 낡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뭐니? 제가 몇 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500만 원. 할머님이 다 기부하셨다고 해서 혹시 생활이 힘드실까봐 조금이나마 보태드리고 싶었어요. 이술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혁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이후 박준혁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 장을 보고 집을 치우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 같은 시간들이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요양원과 무료 병원이 정식 개원을 맞이하는 날, 많은 노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술래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돈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무시당했고 건물주라는 걸 알자마자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그 경험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40년 키운 아들보다 몇 년 함께한 박준혁이 지금은 더 아들 같습니다. 박준혁은 객석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마음입니다. 탐욕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들지만 진심은 모든 것을 얻게 만듭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이술래는 조용히 박준혁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준혁아, 이거 받아라. 뭔데요, 할머니? 내가 남겨둔 작은 상가 하나다. 내게 남은 마지막 재산이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맡겨야 할 것 같아서 너에게 주고 싶다. 박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큰 선물이에요. 저 못 받아요. 받아라. 너는 나를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봐줬다. 그걸로 충분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한편 서지혜와 김진우는 이혼했습니다. 177억을 놓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다가 결국 결혼 생활도 무너졌습니다. 명품 가방은 모두 중고로 팔려나갔고 정가자라는 딱지 때문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177억을 날린 며느리, 90억 건물주를 버린 아들. 시간이 더 흘러 어느 날 서지혜는 용기를 내어 노인복지재단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복지관문에서 이술래와 박준혁이 함께 나왔습니다. 어머니, 낮고 떨리는 목소리에 이술래가 돌아봤습니다. 왜 왔니? 저 마지막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서지혜는 머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명품도 화려한 화장도 사라진 얼굴, 수척해진 모습. 이제야 사람 같구나. 네, 예전에는 돈밖에 몰랐다. 지금은 돈이 없어도 살아남는 법을 조금은 배운 것 같네.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이술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못한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겠다. 그냥 각자 갈 길 가자. 서지혜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이술래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옛 며느리를 다시 만났다. 많이 변해 있었다. 이제는 돈보다 중요한 것을 조금은 아는 눈이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다. 탐욕은 모든 것을 썩게 만들고 진심은 시간이 걸려도 언젠가 빛을 발한다. 나는 건물도 없고 통장도 비었지만 사랑이 남아있다. 존중이 남아있다. 함께 밥을 먹을 사람들이 남아있다. 이것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또렷하게 적었습니다. 썩은 전 한 접시가 177억을 날렸다. 하지만 그 덕분에 진짜 가족과 진짜 행복을 찾았다. 부모를 돈으로 보지 말고 사람으로 보라. 진짜 효도는 그때부터 시작된다.